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특보입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정욱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새로운 소식들이 좀 전해져서 이 내용 간단하게 다뤄보고요. 지금 대선판에서는 계속 논란들이 연이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TV토론회 이후에 그 논란들은 더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송사를 챙겼다라는 점은 박 전 대통령도 인정하는 부분이었는데 지나치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또 의문스러운 내용들까지도 전달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관련한 추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현종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물품들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 이 관계를 이제 그 특검과 검찰에서는 이제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것에 대한 일단은 방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두 사람 관계가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개인사를 좀 도와줬다.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 최순실 씨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도움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아주 사사로운 부분, 즉 잠옷이라든지 먹는 주스라든지 네. 이런 것을 최순실 씨가 수시로 시내에 있는 백화점에서 구입을 해서 그 이영선 행정관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에 돌려줬고, 예. 그리고 또 박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그 봉투에 서류 같은 것들이 이제 항상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그 장시호 씨 증언에 따르면 그 서류 그 봉지를 뜯어보니까 거기에는 민정수석실 문건이 있었다라고 이제 증언하지 않습니까? 즉, 이 수시로 어떤 대통령에 필요한 물건들을 최순실 씨가 구매를 해서 청와대에 넘겨주고 청와대에서는 최순실 씨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건들을 전달해 줬다.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이제 이런 사실들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이걸로 볼 때 결국은 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어떤 가족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줬다면 그것엔 또 대가는 지불을 했을까? 이게 또 의문이잖아요. 예. 그럼 그건 어떤 식으로 지불을 했는 건지 그냥 없이 그냥 보통 사주는 관계였는지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의문이고 또 왜 하필 청와대에서 문건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최순실에 전달됐는가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이걸 보게 되면 내용이라든지 자막상에서도 보게 되면 단순히 아니 주스까지 사다 주냐 잠옷까지 사다 주냐 이런 부분에 마음이나 눈을 뺏길 것이 아니라 경제 공동체로 직결적으로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것이 국정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게 경제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항상 이 검찰에서 단순 뇌물로 기소하는 바람에 이걸 이게 최순실 정유라 지원을 제3자 뇌물로 했으면 굳이 경제 공동체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예. 아마 이게 부정한 청탁 입증이 어려우니까 단순 뇌물로 했거든요. 그럼 이게 단순 뇌물이 되려면 경제 공동체가 입증돼야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집 사준 거 옛날에 또 이게 의료비 이런 거 또는 여러 가지 좀 용돈 준 거 3인방 이런 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주스, 잠옷, 화장품 요 정도만 가지고는 이게 경제 공동체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기존의 모든 정황들과 종합해 보면 약간 이게 더 신빙성이 예, 예. 커지는 건 사실이지만 요거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히려 받은 게 문제예요. 우리가 청와대 만약에 민정실에 있는 문서를 받았다면 이건 이게 중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이게 우병우 수석하고 연결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최순실 전혀 모른다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민정 문서를 계속 줬다면 예. 상당히 문제될 수 있는 정말 이건 국기를 뒤흔드는 네. 큰 사건이다. 이래 보입니다. 예. 경제 공동체에 대한 의심을 특검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사사로운 것까지 챙겨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나왔던 이 대목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예.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볼 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가족과 같이 생활하다가 똑같아요.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족이 없잖아요. 없게 살아왔잖아요. 네. 최순실 씨가 실질적인 가족이잖아요. 실질적인.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필요한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화장품이라든지 속옷이라든지 잠옷과 잠옷, 예, 그렇죠. 그런 주스 부분이죠. 이런 것들. 그건 누가 사죠? 이거는 물론 청와대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취향을 볼 때 그래도 30년, 40년 같이 해왔던 사람이 제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네. 제일 잘 알고 이런 거는. 그러면 누가 할까요? 그거를 바로 최순실 씨가 해왔던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그동안에 알았던 것이고 이번에 육자 공판에서 최순실 씨의 운전기사, 공기사가 이 내용을 증언한 겁니다.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경제적인 공동체 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 민정수석실 관련 사람은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목이에요.
만 나가서 수시로 심지어는 태블릿 PC를 통해서 오고 갔고 관련된 짐꾸미를 가져나가고 들어가고 그래서 장시호 씨가 지난번에도 보니까는 청와대 관련 문건이 있다더라라고 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제 콩판에서는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예. 이제는 최순실 씨의 운전기사까지도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정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네. 보면은 그 얘기는 이제 전역 전 의원의 발언 통해서 경험 통해서 그리고 그 최순실 씨도 스스로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아직도 공주인 줄 알아 이런 것 자체가 하나하나를 다 부탁한다는 뜻도 있고요. 역사적 근원으로 보면 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때부터 이분들이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 경제 공동체가 이미 그 전부터 싹 다 왔다는 것이고 실제로 2014년 1월 달에 이제 청와대 경호 수행부장이 교체됐을 때 이미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저지했겠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너무 박절하게 하니까 그 수행부장을 바꾸게 되는 것이 관건이 된 거고 2014년 초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문체부하고 일을 프로젝트 많이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더군다나 정윤회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좀 조심했겠죠. 그러니까 직접 가는 것을 뒤로 하고 운전기사를 통해서 했을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최근에 여러 가지 다른 보고를 보더라도 이렇게 나온 민정수술에 나온 그 리포트를 수시로 받아가지고요. 실제적으로 일요일마다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정리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2014년 초기에 집중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물건을 사준 정황들과 서류가 옮겨나간 그런 정황들을 특검 측에서 주장을 했고 이 부분이 결국에 경제 공동체를 입증하게 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해석을 들어봤는데 뭐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살짝 있습니다만 이 얘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긴 한데 박 전 대통령이 이사를 간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에 주택을 샀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구속 사흘 전에 이뤄진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뭐 특별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서 어떤 그 청와대가 아마 탄핵 사태 제가 알기로는 탄핵 전에도 이미 예. 상당히 여러 지역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즉 삼성동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좀 기본 방침이 서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놓고 여러 군데를 이제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문제는 지난번에 박지원 국민의당 그 대표가 국가정보원에서 이런 것들 좀 알아보고 있다라는 사실 한번 폭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럴 때 청와대는 아니다. 우리는 삼성동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공식 발표를 했죠, 그때.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알아보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그 보니까 결국 삼성동 주택을 지난달 3월 28일 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되기 그 사흘 전에 그때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좀 앞서서 이미 서초동 내곡동에 있는 주택을 일단 매매하는 것으로 예. 이제 계약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매매하는 것은 아마 저 주택이 이제 1990년도에 장충동에서 이사를 와서 예.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했던 가장 본산입니다. 그리고 왜 저 집을 선택을 했냐면 진짜 저 집에 이제 그 임순희 씨, 이제 즉 최순실 씨의 어머니가 저 집을 이제 막 계약을 해주고 했는데 예. 저 일대가 대부분 최순실 타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최순실 예. 일가의 건물, 집, 최순덕 씨, 최순선 씨 등 이 사람들이 다 사는 저 가까운 동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두리 속으로 이제 박 전 대통령 들어간 거죠. 예. 사실은 그들의 관리 속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 들어가서 거기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해왔던 것이죠. 네. 이제 그런데 이제는부터는 어떤 일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내곡동으로 좀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네. 그래서 본다면 이제 아무래도 뭐 정치적 의미를 보자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최 씨들과의 어떤 그 관계를 뭐 끊는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그 동네에선 도저히 지금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곡동으로 아마 이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집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관심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이 집의 원주인이 이제 배우 분이 계시고 네. 어머니의 명의로 돼 있다고 유명 디자이너라고도 하시는데 예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관심을 엄청 뜨겁게 모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것이 결국에는 뭐 이제 돈 얘기도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차액을 좀 남겼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뭐 변호 비용으로 쓰이는 것이냐 이렇게 추측이 무성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 추측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네. 왜 집을 팔았습니까? 물어보지 않는 한. 예.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삼성동 자택은 사실 경호 경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요, 이미. 그리고 그 주변에 최순실 씨 일가가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아마 커튼도 아마 못 내릴 거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안 된다는 생각 해놨고. 계속 산다면. 계속 산다면. 예. 그러니까 옮길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을 거고, 더더욱이 이제는. 네. 거기다가 지금 최순실 씨가 있으면은 이런저런 돈이 많이 올 텐데, 지금 구속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돈을 오고 가고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다른 방식으로 어떤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삼성동의 집은 보니까 67억 5천만 원이에요. 예. 67억. 신고할 때는 20억이었습니다만 굉장히 비싸죠. 새로 이사한 집은 내곡동은 28억이에요. 한 35억 정도 남아요. 이 현금이 있어야 앞으로 지금까지도 돈, 이 서정호 변호사는 돈 많이 안 줘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사람당에 한 몇천만 원 가야 되고 재판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제 재판 1심도 해야 되고 항소도 해야 되고 상고도 해야 되고 하면은 상당히 돈이 들 것 같아요. 이 대목까지 두루두루 감안을 해서 안 되겠다. 집을 팔아야 되겠다 해서 삼성동에서 내곡동으로 이사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수임료를 많이 내야 하는 그런 변호사를 굳이 구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향후 법리적인 과정을 짚어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변호사비는 생각보다요. 일반인들이 생각보다 그래 안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파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이게 경호 목적이 크다 보는데 예. 제가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건 두 가지예요. 이게 산 시점하고 보통은 보면 이게 먼저 집을 팔고 돈이 있어 이게 사는데 근데 이게 보면 산 거는 3월달 11일 정도에서 20일 먼저 계약을 했어요. 그러게 파는 거는 나중인데 그럼 이게 집이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28억을 주고 샀다면 과연 이게 잔금을 어떻게 치르려고 계획을 했는지 예. 상당히 의문이 좀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4월 20일자 매매면 돈을 잔금을 받고 그거 안 받고는 이게 28억을 대통령은 지금 10억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신고된 재산은. 근데 어떻게 먼저 사고 네. 이걸 잔금을 집값을 치르고 팔았는지 그런 이제 이 과정이 좀 이게 선후 관계가 약간 이게 첫째 의문이 좀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뇌물의 경우는 대부분 이게 몰수 추징을 하거든요. 필요적으로 이게 몰수 추징하기 때문에 딱 이게 추징 보전 처분을 해요. 이게 이제 민사로 치면 가압류나 이런 것처럼 가처분처럼 재산을 이게 미리 보존시켜 놨는 거예요. 왜? 나중에 유죄가 되면 뇌물은 그 액수만큼 반드시 이게 추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전번 지금 최순실 씨도 보면 은행에 대출받고 기존 담보로 전액이 검찰에서 손을 안 쓰고 있어요. 이 검찰에서도 이게 뇌물 유죄를 확신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전직 대통령이니까 예운 차원이라고 이해되지만 최순실 씨도 이게 봐줄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근데 왜 검찰에서 저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는지 통상적인 경우 달리 보통 재판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뇌물을 이게 다 왜 재산 빼돌리고 팔고 현금화되면 현금 다 쓰고 나면 이게 뭐가 나중에 추징할 겁니까? 보통 이게 다 추징 보존을 부동산 해두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최순실 씨도 네.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궁금해서 있겠는데요. 그러는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변호사 비용이 왜 많이 안 들지 궁금한데 얼마나 그거는 이게 그 일반인들이 생각할 만큼 뭐 대형 로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시간당으로 차지하니까 뭐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은 상당히 액수가 많이 나와요. 몇십억. 그러나 이게 보통 이제 일반 기업 정관들은 로펌이 아니고 좀 이게 딱 미리 단가를 정합니다. 뭐 5천, 1억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이게 형사건 아무리 해도 제가 알기로는 정관들 1억 딱 미만이기 때문에 한 몇 억 정도로 쓸 수 있지만 이게 몇십억을 딱 변호사비로 쓰려고 한 건 아니고 또 이게 노후 연금도 못 받잖아요.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보이는 거죠. 상당히 내재적인 접근이셨던 네. 예.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지금 특검팀이 과거에 삼성동 자택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약할 때 계약하는 사람이 최순실 씨와 그 모친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 공동체 얘기를 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누가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차피 경호실이나 저는 이게 국정원도 근처에 있고 아마 이게 기존에 대통령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경호실에서 하면서 아마 이게 이영선 뭐 윤전치 이런 분들이 실문했을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어차피 교도소 지금 구치소에 있으니까 네. 유영하 변호사나 이런 분들에게 역할을 해서 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네. 이건 전제입니다만 또는 추정입니다만 경호실 측에서 관여를 해도 되는 건지. 근데 왜냐하면 이제 아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는 일단 지금 권한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집을 구입할 때 저 뒷집도 같이 매물로 나왔대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담 하나 사이에 두고 바로 뒷집이 있고 이 앞집도 있고. 경호에 내곡동 좋겠군요. 그렇죠. 집이요. 지금 이사 뒷집은 가려고 아직 하는 집이. 아직은 계약은 아직 안 했는데 사실상은 이제 저 집 자체도 이제 경호실에서 구입을 해서 네. 경호동으로 쓰려고 한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집의 위치자나 여러 가지를 아마 검토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실도 개입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경호동이 근처에 있어야 되고 그 집도 매물로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영화 배우하고 이제 그 디자이너 어머니하고 네. 두 분이 사는 집인데 그 뒷집도 예전부터 좀 나와 있었던 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저거를 일단 지금 경호에서 구입을 해서 그래서 경호동으로 아마 옮기는 뭐 그런 것으로 지금 쓰려고 하는 용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어제 공판에서 나온 이야기 또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최순득 씨의 진술 조서를 공개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귀국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분은 이전에도 알려졌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진술 조서가 공개되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한국에 들어와야 해결이 된다. 이렇게 통화를 했다고 하죠. 아무래도 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외국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좀 가까이 있는 것이 불안감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말을 맞출 것도 있고 우선 뭐 꼭 말을 맞출 게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예. 실제적으로 멀리서 있는 것보다 혼자서 당하는 것보다 이때 같이 와서 소통하고 정리하는 것이 맞고 네. 또 본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에 대한 자기의 어떤 지금 입장도 한 번도 이렇게 수긍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입장들에 대해서 잘 최순실이가 좀 알아서 스포트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을 가까이 두면서 조정하고 싶었을 겁니다. 네. 예. 당초에 우리가 예. 최순실 씨가 세계일보 인터뷰할 때 내용이 뭐냐면은 그때는 한국에 갈 마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여러 가지 상황도 몸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저기서 아예 버티는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왔어요. 예. 아침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맨 처음에 가졌던 의문이 뭐냐면 누군가가 뒤에서 전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전체 시나리오를 좀 총괄하고 있다. 네. 그 누군가가 누구냐, 뭐 김규춘이 아니야 그때 얘기 그런 나왔는데 예측이 많았어요. 알고 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지금 타블렛 PC가 보도되던 날에는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두 사람이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 네. 뭐 새벽까지 통화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말을 맞췄다면 이게 증거인멸 이게 되는 거고요. 저는 이게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한 게 지금도 이게 대통령은 전혀 제의식이 거의 없잖아요. 완전히 엮였다. 자기는 이게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게 그때도 대통령은 이게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본인이 뇌물죄에 커질 거 아니니까 들어와서 충분히 이게 해결 가능하다. 네. 일단 들어와서 이게 밝히는 게 큰 문제 아니니까 아마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 판례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이 공무원 관계에서 전화해서 들어오지 마라. 우리 외국에서 도피해서 이러면 예. 범인 은닉 도피가 된다는 게 판례예요. 아, 그렇군요. 따라서 이게 오히려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한 거는 잘한 거예요. 예. 일단 들어서 조사를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못 들어오게 막으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차명폰으로 이제 말을 맞추면 네. 그거는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처럼 증거를 인멸하는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공범자라도. 이게 예. 이제 왜 전화를 했냐면 사실은 이제 그 최순실 씨가 자살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장시호 씨의 이야기죠, 그게. 하면서 예. 장시호 씨가 자기 엄마 최순득 씨한테 이러다가는 이모가 죽겠다. 그래서 빨리 박 전 대통령 연락을 해봐라.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뭡니까 이게 대포폰, 차명폰 이거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연락을 하니까 윤전추 행정한테 연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순득 씨는 보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연락을 해서 나 최순실 씨 언니인데 빨리 대통령 통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20분 뒤에 이제 통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래서 지금 이제 죽겠다, 얘가. 그러니까 네. 얘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러면 빨리 들어라 그래라.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까 이야기했듯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사건 자체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들어와서 31시간 동안 검찰 출두를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굉장한 특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은행 가서 돈도 뽑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디 가서 증거도 인멸하고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걸 예를 들어 청와대 비호 없이 검찰이 독자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네. 그때 당시에는 우병우 수석이 있었잖아요. 그 우병우 수석이 충분히 그런 상황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아마 우병우 수석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충분히 검찰을 갖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하는 수순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내용 자체가 이제 막 펑펑 터지면서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니까 나중에는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괜히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있었으면 그래도 좀 이 방어가 됐을 텐데 예. 괜히 빨리 들어오는 바람에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일단 박 전 대통령의 당시의 판단은 우병우 민정수석과 김기춘 실장의 어떤 그런 판단은 이 사건은 충분히 자기들이 아직까지 힘이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최순실이 왔는데 사건 자체의 파장은 더 크게 벌어지니까 결국 수습도 못하고 모든 게 이게 엮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물론 뭐 과정들은 추정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나왔던 의혹들과 이제 연결이 됐는데요.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블릿 PC가 보도된 그 당시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새벽까지 뭐 통화를 많이 했다라고 하던데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도 좀 짚어보고 가죠. 네, 저는 그 대목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 씨와 바로 그런 날, 핵심적인 날, 예. 그런 날, 그다음에 또 우병우 수석도 당시에 또 검찰 최고위층하고 또 통화를 한 게다 있다고 들어갔는데 하죠.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말을 맞춘 거죠. 그거 외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아주 예민한 지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이 전화 30분 토로가 급증해요. 그때, 네. 그 타이밍이. 예. 그러니까 그는 뭐 다시 말하면은 이 사건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확인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또 최순실 씨가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충분히 얘기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법률적으로 이게 뭐 지금 통한 내용은 밝히지 않기 때문에 네. 전에게 법률적으로 처벌하기 좀 어렵고 네. 물론 이게 차명폰 사용 자체가 범죄인데 그거는 예. 형량이 좀 낮아요. 네네. 차명폰 사용 자체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그러기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용을 저희가 파악해서 뭐 말을 맞췄다거나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증거인멸이나 이게 되지만 그렇죠. 요 상태만 가지고 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이제 최순실 씨 또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뭐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뭐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고 최순실 네. 씨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게 법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우리 상설 특검법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여야 균형이 있지만 이거는 이게 뭔가 대통령이 당사자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여야 합의로 해가지고 야당에서 2명 추천해서 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무효라는 거는 도저히 저는 법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이전에도 한번 관련해서 뭐 신청한 적이 있지 그것도 않습니까? 이게 기각됐죠, 당연히. 예. 이번에 또 한 건 좀 위헌법률이지만, 다르게 예. 된 건가요? 계속 이게 저번에도 이게 특검법이 뭐 네, 위헌이라 해서 비슷한 했는데 내용인 그게 거죠? 기각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처럼 여야가 합의로 네. 된 거고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게 정당성도 있어요. 형식적인 적법성도 있지만 실질적 정당성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이게 무효인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당시에 예. 헌재가 중요한 얘기 한 거냐면은 그때가 헌재 판결 전에도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헌재의 기본 원리는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한 것을 거의 99% 존중합니다. 그것이 민주 정치의 민주 헌정 질서의 기본이에요. 이 문제도 당시 만약에 당시에 여당이 참여를 안 했다, 날치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돼요. 합의했던 문제예요. 이거 합의했던 문제를 이어가지고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여야의 헌정 질서에 의해서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대목이에요. 예. 네. 근데 법리적으로 지금 물은 걸까? 예. 법리적으로 이게 위헌 법률 심사라는 거는 어떻게 법률이 재판에 전제가 됐을 때 우리가 판사한테 위헌 법률 제청을 해달라고 하면 예. 판사가 이게 기각을 했잖아요. 네. 저번에 이게 기각됐잖아요. 네. 그럼 그 기각에 대해서 직접 바로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사 신청하고 헌법 소원은 별개고 예. 판사가 이제 기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절차로 다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그러니까 예. 좀 제가 예. 볼 때 좀 너무 황당한 게 이게 북한 헌법하고 똑같다 그렇게. 이런 이유로 지금 예. 이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특검법 자체가 저거 사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된 것이고 대통령이 사인한 겁니다. 그런 법을 지금 와서 이게 무슨 뭐 북한의 어떤 독재국가의 법과 똑같다라고 해서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제가 할 때는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것이 계속 최순실 씨 관련한 얘기의 본질은 뭐 범죄의 혐의라든지 연결이 돼 있거라든지 그런 연관성을 좀 입증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상당히 논란이 섞인 말을 해서 대체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원초적으로 궁금할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절차적 정당성이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 특검 뭐 여야가 같이 합의하고 협의했다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이것은 어떤 그 야당의 목소리가 짙게 들어가 있고 예. 또 그들이 그 추천한 어떤 특검이 주도했다. 거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을 계속 선동하려고 하는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진짜 뭐 그야말로 말 그대로 배타적 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이나 합법적 정당성하고는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예. 근데 내용으로는 어쨌든 말하자면 진보 좌파들이 주도한 그런 어떤 세력이 특검을 좌지우지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예. 법치로는 어려우니 정치로 가자.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것도 또한 뭐 수적으로 소위 뭐 여론조사를 또 아예 또 무시를 한다면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 의견을 하는 게 어쨌든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대선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소위 이제 현실적으로는 다자구도, 그동안의 지지율상으로 보면 추세가 양강구도라는 얘기가 통용되곤 했었는데 네.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을 보면은 갤럽 조사지요. 지지도가 오자구도에서 상당히 많이 좀 차이가 벌어진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해석을 해주신다면. 일단 지금 이제 TV 토론이 1, 2차가 진행이 됐죠. 이제 예. 그 결과를 놓고 일단 그 전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오자구도 속에서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떤 상당히 이제 이 문재인 후보와 이제 거의 뭐 비슷비슷하거나 오차 범위 범위에서. 내에서의 어떤 예. 이제 결혼인데 지금은 예. 사실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결국 이제 물론 1, 2차 TV 토론도 있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는 좀 조직력의 싸움 이제 거기로 접어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홍준표 후보가 본격적으로 이제 자유한국당의 후보로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념적인 문제를 이제 건드리고 있고 특히 또 이제 우리나라 선거에서는요 좀 중도라는 지역이 참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예. 항상 우리나라 선거라는 게 보면 이제 진보와 이제 그 보수 이쪽의 어떤 대결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처음으로 사실 중도라는 데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선거가 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 예전의 어떤 구도 속으로 조금 다시금 재편되어 나가는 그런 양상인데 이번 여론조사 특징을 보면 일단 안철수 후보가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문제는 이제 그 빠진 것 자체가 지금 홍준표 후보는 조금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대부분의 어떤 안철수 후보 쪽으로 빠진 표는 일단 유보층으로 돌아섰다. 아직까지 이제 판단 유보를 하겠다. 아. 즉 1, 2차 TV토론을 보면서 안철수 후보가 보수의 입장을 좀 대변해 줄 걸 봤는데 좀 애매모호하다. 해패 정책도 좀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안보관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하다. 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보수층들이 상당히 좀 예를 들어서 유보층으로 넘어간 저는 그런 어떤 현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모호한 예. 입장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시는데 이게 결국 이런 추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조정 기간에 그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 이번에는 뭐 이걸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인데 또 이렇게 보수 표층이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요. 뭐 이게 떨어져 있다. 뭐 양강 구도는 깨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다시 네. 안철수에게 올 기회도 있습니다만 예. 다만 우리 이현종 그 위원님께서는 이제 안철수의 애매모함이라고 하는 모호함에 부분을 중요하게 대해서. 샀습니다만 예. 한편으로 보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안철수가 문재인을 이길 수 있다면 지지할 수도 있다라는 청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안철수가 호남에서도 지고 충청도에서도 지고 심지어 이제 TK에서도 지는 걸 봐서 이렇게 할 바에야 굳이 안철수한테 표를 줄 이유가 뭐 있냐. 오히려 정통 보수층한테 표를 주는 게 더 확실하게 낫지. 이런 생각으로 가면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의 나머지 토론 기간 동안에 안철수 후보가 예컨대 보수층에게 확실하게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는 비전이라든지 또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게 양강 구도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온전하게 안철수 후보에게 갔던 지지율이 어디로 갔느냐. 근데 네네. 숫자상으로 보면은 뭐 문재인 후보한테 간 것도 같습니다만 지역별로 보면은 또 사정이 좀 달라서 이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큰 관건이 뭐냐면은 이른바 부유하는 보수층이에요. 주로 합리적인 보수 세력. 가야 할 길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제일 많은 쪽이 어디냐면은 아무래도 TK 쪽. 부산 경남에도 있을 것 같고 충청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상대적으로 한 50대 정도, 40대 후반 50대 정도. 예. 뭐 이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비교적 뚜렷한 입장을 가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자, 홍준표 후보한테 가자니 좀 그렇고 유승민 후보한테 가자니 또 더더 그렇고 안철수 후보한테 가고 싶었는데 보니까 조금 힘이 약한 것 같고 문재인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빠지는 거는 앞으로 투표를 안 하느냐 그러면 큰 문제가 나겠으나 예. 지금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TV 토론을 하고 또 그동안에 지금 네거티브 버전 속에서 뭔가 팩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직 우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런 혼전 상황 속에서 적어도 안철수 후보를 그동안에 떠왔었던 이 세력은 견고한 지지층이 아니거든요.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차릴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쉽게 바람이 확 불 수도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역동적인 표층입니다. 그렇죠. 지금 1차, 2차를 통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이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 빠진 것이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이제 검증 국면, 그동안 토론이랄지 토론 자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검증을 했다 안 했다 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검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증이 여러 의혹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 후보를 과연 지지하는 게 맞는 것인가를 여러 가지 유권자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검증이 통용됐다고 보시는 건지. 뭐 제가 보기에 그 TV 토론을 보니까요. 저는 이게 변별력이 너무 약해요. 기존에. 왜냐면 이게 아무리 스탠딩 토론을 해도 제가 보기에 그 좀 5명이 하다 보니까 변별력이 약하고 저는 이게 이렇게 된 게 안철수 후보가 너무 이게 그 보수의 표심하고 호남의 표심, 즉 진보 너무 이게 자고우면하면서 좀 이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는. 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그 햇볕 정책하고 대북 송금이에요. 그럼 이게 공과 가가 있다 했는데 공이 뭐고 과가 뭔지 내용이 없어요. 또 이게 공이 몇 프로고 과가 몇 프로인지 비율이 없어요. 뭔가 이게 좀 소신 있게
저렇게 자고 고민하지 말고 원칙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예. 소신 있게 자기 개인을 밝혀주면 네. 이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양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한 게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이제 이슈에서 선점하지 못하면 구도로 일단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쌓이는 고민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의석수가 39석밖에 되지 않는 소수 정당이고 그 소수 정당이 어떻게 집권했을 때의 어떤 불안감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처한 상황 자체가 어느 쪽도 무기를 실 수 없는 좀 중도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좀 구도로 일단 승리를 해야 돼요. 즉, 네. 구도라는 것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많다. 즉, 나를 갖다 안정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즉,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들을 보여줘야지만이 그때 압승을 우세를 점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라는 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한편으로 보면 뭐 국민만 따르겠다는 좋은 이야기 들릴지도 모르고 한편으로 보면 나는 이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의미로 저는 익힐 수가 있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조직도 탄탄하죠. 지금 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있지 영입도 않습니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 있는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는 나는 국민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 단적인 예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에 가면 1, 2번 차량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3번 차량은 안 보이고. 그런 것들 보면, 혹시 내가 안철수를 지지했는데, 3번은 어디 갔지?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안철수와 그 외의 사람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안철수 후보가 사실 이번 주 중에 뭔가 본인과 관련된 연대의 문제들, 예. 그리고 통합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안정감을. 이제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나 혼자 가겠습니다라는 자각론. 이 자각론이라는 게 사실은 혼자 앞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전체 자기의 틀을 강화시켜내는 예, 것인데 예. 이거를 못 보여줌으로 해서 상당한 불안감들을 저는 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계속되는 의혹 국면에 대해서 저희가 뉴스를 처음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져보자고 했는데 바로 그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각 후보에게 유불리함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전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으로 또 사실에 관계해서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문재인 후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게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정직성의 문제냐, 혹은 제2의 부품 공작이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제 책이 근본적으로 오류다, 틀렸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책을 쓴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관계 기초에서 썼다는 것을 저는 밝힐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는 사실관계를 다 호도를 하고 부인을 하기 때문에 진실성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색깔이나 정치 이념으로 보지 말고 판단력과 진실성에 관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주세요. 저는 이 사건을 지난번 대선 때 있었던 NLL 조작 부품 공작 사건, 제2의 그 NLL 사건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럼 저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 부품 공작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제2의 부품 공작이다, 뭐 결코 그냥 넘어가진 않겠다는 식으로 비열한 색깔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양측에서 벌어지는 건 정직성 논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14선언이 있었고 남북이 굉장히 서로 정상회담을 한 직후였기 때문에 분위기가 대화 타협으로 여러 가지 예. 이룰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북한의 총리까지 남한을 방문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북한 인권거래위원회 그 결의안에 대한 입장들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 예. 말하자면 김만복 국정원장이나 바로 이재정 장관은 기권을 하자. 송민순 장관은 찬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경론이 있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좀 살펴보자. 또 북한의 의중도 한번 보고해보라. 그래서 아마 뭐 비서실장으로 당시에 안보 관련된 주무 어떤 책임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오늘과 같은 이런 그 팩트에 대한 어떻게 설왕설래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핵심은 사실은 지금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에 안보 책임자였다거나 그러지 않고 또 지금 그 송민순 장관께서 발표하신 그 자체가 완전히 북에서 넘어온 전통문이거나 예.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닌지의 진위도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또
사실 합법적인 것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1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네. 지금 우리 시점 안보 북희 북관한기 대치라는 시점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팩트 체크가 중요하겠죠. 네. 사실관계를 일단은 뭐 박상범 교수께서 확인을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송민순 전 장관이 책에서 빙하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책에서 뭐 예. 했던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자신은 기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는데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1월 16일 날 결정을 받다는 겁니다. 기권 그때. 결정을. 그런데 예. 그는 최종 결정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던 것인데 18일 날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그때 문재인 실장이 했던 얘기가 북한의 정확한 워딩이 남북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그러면은 북한의 의중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자신은 반대했는데 결국은 문재인 당시 실장이 북한을 통해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기권 입장을 확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 중요한 것이 당시의 분위기는 남북이 굉장히 좋을 때였습니다. 예. 저는 기권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러면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하면 될 텐데 문재인 후보가 해명이 뭐냐면 네. 당초에는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요. 지난번 때는. 또 얼마 전에는 국정원을 통해서 알아봤다. 2차 TV 토론 때는 국정원을 통해서 그것도 국정원이 해외 정보망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어제는 방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제2의 NLL 북풍 공작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대통령 될 사람이 송민순 전 장관의 문제 제기라든지 또는 관련된 내용을 이거를 제2의 NLL 사건으로 몰아가면서 북풍 공작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거냐. 라고 하는 정말로 문재인 후보의 어떤 그 진정성 문제가 녹아 있는 것이고 한번 봐보세요. NLL이 뭡니까? 근거 없는 얘기를 불법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위해서 터뜨린 건 아닙니까? 송민순 장관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집중 공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못 믿겠다라고 하는 논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문재인 후보가 이른바 뭐 말을 좀 바꾸면서 그 부분에 대한 프레임을 새롭게 정리를 했다 이런 지점 가치 판단이 좀 들어간 부분이어서 차근차근 다시 그럼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는 거하고 북한에 물어보라는 거 하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다고 보십니까? 다르죠. 이게 왜냐하면 예.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유엔 결의안이 거의 매년 이제 그 유엔에서 그러니까 채택이 됐고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보면 항상 찬성을 해 왔어요. 근데 이제 이 그 14남북 공동선언이 있고 남북 관계가 이제 화해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정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자, 그런 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 이걸 그러면 지금 외교안보부서하고 통일부서가 입장이 서로 다르니까 한번 논의해봐라. 이렇게 네. 얘기했을 거예요. 당시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백종선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아, 이거는 기권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 근데 이제 외교부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관점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교부 쪽에 따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엔에 있는 북한 대표부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찬성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알아보니까 예. 뭐 불가피한 거 아닌가 북한 쪽에서 이제 그런 반응이 왔다는 거죠. 자, 그걸 근거로 송민순 장관은 자, 이거 우리가 찬성을 해도 북한에서 크게 반발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합시다. 왜냐? 이 인권 문제라는 것은 국제적인 어떤 공통의 그 어떤 문제고 네.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외교부 논리가 있었고. 근데 통일안보부서에서는 지금 14선언 해갖고 합의사항 다 있는데 이걸 해버리면 다 깨져버리면 이 마지막 노무현 대통령의 성과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경론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이걸 이제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경론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그럼 북한의 의중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거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알아보자고 했느냐 아니면 북한에 이걸 먼저 물어보자 했느냐 이게 다르거든요. 저는 그 키는 바로 김만복 국정원장이 가지고 있다고 봐요. 예. 저는 아마 제가 볼 때 추측을 해보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아마 좀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자, 북한의 그럼 뜻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야기했는데 김만복 국정원장이 저는 이거를 북한에다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수도 있고. 실행을 한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 그렇죠. 부분이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김만복 원장이 아마 이 키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그래서 그 문건을 온 걸 보면 어제 예. 이제 송민 장관 문건을 본 거 보면 이거는 그냥 탐문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북한의 입장이 온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할 경우 우리는 뭐 좌시하지 않겠고 이제 뭐 예, 예. 파탄 날 것이고 이거는 입장이 온 거예요. 네. 그냥 그 주변에 휴민트도 동원해서 북한 측에 뭐 이럴 것 같다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당시에 나는 그냥 대충 알아보라 그랬는데 이 결과는 온 거 보니까 입장이 왔다 이거죠. 네.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문재인 당시 실장이 그럼 북한에다 먼저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쟁점이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문건의 결과만 놓고 볼 때는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의중이 강하죠. 네. 그 문건 자체로만 보면. 지금 송민수 장관 가정을 보면 이거는 북한이 물어봐서 북한의 공식 입장이 오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가 휴민트에 알아보자라는 그런 문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문건이 물론 송 전 장관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건 내용 자체로만 보면 배경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권을 최종 결정한 게 16일이냐 20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오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저는 이게 16일에 기권을 미리 결정한 것도 저는 잘못됐다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물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찬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게 북한 정권의 대화보다 북한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16일에 만약에 기권을 결정해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이게 문건 내용을 보면요. 저는 이게 이 수첩 보면 안종범 수첩이 자꾸 생각나요. 왜냐하면 이게 안종범 수석이 수첩 기자할 때 이게 몇 년 뒤에 대통령 재판에 이렇게 될 줄 알고 했겠습니까? 그럼 이게 송민순 장관이 수첩에 메모할 때 몇 년 뒤에 대선에 이게 될 거 알고 고의로 기재했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 문건을 보세요. 김만복 장관이 만들어서 이게 대통령 싱가포르 보고한 문건을 보면 북한에서 뭐라 했어요? 14선언 이행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달라. 만약에 미리 기권을 결정했다면 북한에서 이런 요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건이. 그다음에 또 송민수 아까 말했지만 그분이 수첩에 뭐 문재인 수석이 어떻고 이게 기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실정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당시에 기각이냐 뭐 찬성이냐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지만 네. 그 위에 해명은 좀 더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저는 이제 16일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 사실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어떤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이미 결정 났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 대통령께서 그나마도 저는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굉장히 민주적인 부분이 최소한의 반대론자가 한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외교 라인에 송민선 장관이 그건 대표적인 경우인데 예. 무조건 무시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 조금 더 보완해서 한 번 더 살펴보자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거의 다 분위기는 대통령께서도 다 송 장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입장은 정해졌는데 송 장관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애둘러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북한에서 내려온 전통조차도 이거는 안 물어봐도 아는 입장이에요. 북한에서 노동신문만 봐도 남한이 인권 결의안 하면 저런 식으로 굳이 국정원이 파악 안 해도 될 누가 물어봐도 저런 답변밖에 다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굳이 아주 디테일한 어떤 비밀처럼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사실과 좀 다르구나. 송 전 장관은 예. 북한이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서별관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죠. 예, 그렇죠. 내용도 우리가 좀 있어요. 냉정하게 봐야 될 게. 예. 그러니까 김영조 의원님은 이해는 갑니다만 북한에서 오는 답변 자체가 뻔할 것이다. 지금 보니까 뻔하잖아요. 예. 그런데 양쪽의 고위급 정부 간의 논의는 다를 수도 있어요. 언론의 공개랑 예. 북한은 전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아니고. 자, 11월 16일 날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을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송민순 장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따로 얘기를 해봐라 해서 18일 날 서울병원에서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약간 논쟁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싱가포르로 갑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공문이 가요. 청와대 막가치기 공문에 방금 서정을 빼서 얘기했던 그 대목이 있는 거예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북한에서 온 공문이에요.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 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4선언 이행에 북남간, 이것도 북남이라고 했습니다.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북한의 일종의 그 결론이 내려온 거예요. 이거를 보여준 겁니다. 송민순 장관한테.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 북한의 의사를 할지 물어본 거잖아요. 물어본데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송민순 장관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적시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문재인 후보가 송민순 전 장관을 어떻게 해요? 북풍 공작, 제2의 NLL 사건, 허위, 신고, 고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어떡하느냐? 내가 그때 문건을 공개하겠다. 그래서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련 그런 내용을 당시의 분위기는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 있더라도 이거는 기권해야 됩니다. 옳다고 봐요. 그 당시 분위기는 그것이 결국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해명하는 방법이 이제 와가지고 이거 불리하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말을 바꾼다는 얘기는 정말 중대한 문제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면은 이쪽에 맞았다가 특히 안보 문제를 또 도움이 안 되면 또 저렇게 맞았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걸 어떻게 믿느냐.
라고 하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는 예. 이 행동 자체에 대한 뭐 쟁점들, 사실관계 등을 지금 다투고 있었는데 박 교수께서는 계속 시종일관 그러니까 대응의 차원에 대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글쎄요 이게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 후보들의 이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짓말하는 분 그리고 또 안보 관련해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분한테 과연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문재인 후보께서는 지금 밝혀진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상세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자꾸 말이 바뀌는데요. 대선 후보의 정직성, 거짓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지금. 네, 그러니까 다시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 행동 자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차가 있는 거하고 지금의 이제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하고도 또 해석차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아마 근데 이제 송민순 장관의 메모를 보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해법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일단 인권 결의안은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책임을 물어서 송민수 장관을 경질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이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송민수 장관을 그때 아세안 플러스 3 회의 때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내가 당신을 그냥 찬성하고 당신을 경질시켜 버리면 대충 될 텐데 문재인 실장이 그걸 또 알아보라고 그래서 일이 지금 꼬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기권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메모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송민순 장관을 그냥 위로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게 그냥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부터 기권하리라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면 국제사회 흐름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찬성하되 그다음에 송민순 당신에 대해서는 자르면서 그는 북한에 대해서 성의를 표시하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어떤 이걸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저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문재인 후보도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대선 후보라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물론 저는 대북 간도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말을 자꾸 바꾼다는 것. 즉 이제 진정성의 문제. 여기에 저는 오히려 더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문제가 왜 나왔습니까? 이게 작년 10월 달에 이 책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본인들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와서 또다시 이제 말이 자꾸 바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미 그때 그 송민순 장관이 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송민순 장관은 그냥 무슨 다른 상대 후보의 후보가 아니에요. 이분은 바로 그때 당시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 핵심 멤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입장을 내고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지금 토론 때마다 바뀌고 지금 계속 바뀐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게 바뀐다는 게 혹시나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진정성의 문제가 의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이거를 무시하고 북풍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거보다는 정말 좀 진정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도 이른바 이제 비슷한 논란이 좀 있죠. 뭐 내용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안보관 소위 문제입니다. 햇볕 정책이라고 해서 또 이제 그와 관련한 어떤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한 이 토론회 영상이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없군요. 예. 네.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예. 이를 비롯해서 또 박지원 상황론으로도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관련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내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박지원 상황론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지율 상황에서 조금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는 영상을 보이면서 이게 과연 실제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박지원 상황은 저도 궁금해서 조금 몇 명 아는 사람들 물어봤어요. 당에서는 어떠냐고. 내부에서요. 네. 이 박지원 상황론이 지금 등극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당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박지원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이잖아요. 전국을 누비면서 열심히 뛰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거에 호남 영남 싸움 또는 보수 진보 싸움 때 한쪽 쪽이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수 쪽에서 이 얘기를 계속 지금 확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물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느냐 오히려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왜 묻느냐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수 쪽에서 그중에서도 대구 경북 쪽에서 아마 상당히 또 이 젊은 층에서도 좀 네거티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도
박지원 후보가 지난번에 왜 문병호 그 미디어 위원장, 문병호 유세단 단장도 그 얘기했잖아요. 좀 이선으로 후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의 표를 확산시키고 더 강화시켜 나가는 데는 상당 부분 이 지금 박지원 상황론이라고 하는 이 어떤 발목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관련한 영상이 네.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요. 내용을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햇볕 정책을 개선하십니까? 안 후보님? 예, 그것도 역시 지금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 햇볕 정책을 본인이 개선하십니까?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중에서 DJ의 햇볕 정책을 개선하시겠습니까? 그중에서 저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해결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단 지금 현재는 대북 제재 국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북 제재를 왜 하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한 체제가 붕괴된 적이 없습니다. 제재만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유가 제재의 끝에 있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자 함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강력한 제재와 병행해서 적절한 시기에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집권하시면 북에 이제 달러를 제공을 해야 되겠네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돈은 그거는 안 주고. 완전히 이렇게 넘겨짓기십니다. 아니, 박지원 씨가 지금 사실상 그 당의 실세인데 어떻게 그 사드 배치 당론 바꾸고 또 시중에서는 안철수 대통령 되면 박지원 대통령은 그 대북 정책에 한해서는 박지원 씨가 대통령이다. 이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박지원 씨 그 내보낼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창업주입니다.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스티브 잡스가 바지 사장이다. 이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창업주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창업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철수 당이네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저도 선출돼서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아니, 그게 대통령 후보 되는 과정을 물은 게 아니고. 그럼 박지원 씨는 그 당에서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까? 모두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모두 다 그 장점, 단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안보관이랄지 그리고 이른바 박지원 대표의 상황론이랄지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한번 묶어서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게 박지원 상황론은 좀 이게 네거티브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당이 안철수 당도 아니고 이게 박지원 당도 아니에요. 정말 이게 전 당원의 당이지 공당이지. 그렇죠. 따라서 이게 그 실체도 없이 박지원 의원 혼자에서 이게 대북 정책이 좌우된다고 안 봅니다. 따라서 이게 박지원 상황론은 좀 네거티브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햇볕 정책 있잖아요. 그 대북 송금 이 부분은 이게 아까도 제가 비판했지만 저는 이게 안철수 후보가 너무 두리뭉실하게 공과 가가 있다고 하고 넘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 공이 뭡니까? 이렇게 계속 물으니까 시작이 선이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이. 근데 제가 유명한 그 로마의 카이사르 명언을 하나 적어왔는데요. 예. 역사상 아무리 이게 최악의 나쁜 결과로 끝난 것도 애초에 그 시작은 항상 선의로 시작되었다. 저는 이게 햇볕 정책이 선의로 시작됐다는 것만 가지고 그게 공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대북 송금은 실정법에도 비판하듯이 이게 분명하게 아닌 건 아니다. 이래 좀 말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박 교수께요. 예. 여쭤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론의 지금 핵심 이제 그 어떤 거리가 되는 게 사실 사드 문제에 대한 당론 변경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 토론에 나와서 자기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불가피하다, 찬성한다는 입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당론은 지금 사드 배치 반대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상대방 공격이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론이 먹히는 거죠. 왜 당신은 사드 배치 반대한다고 하는데 당에서는 찬성한다. 당에서는 왜 자꾸 당론 안 바꾸냐. 네. 아직까지도 당론 안 바꾸고 있어요. 지금 1차, 2차 토론 계속 공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이 상황론을 불식시키려면 그거 빨리 당론 바꾸면 됩니다. 자, 즉 지금 현재 햇볕론자들 당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지원 대표를 비롯해서 이분들 상황론자 이 사드 이 문제 관련해서 당론을 일단 변경을 하면 저런 논란은 충분히 수그러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못 하거든요. 다음번 토론에 또 물을 겁니다. 그럼 왜 안 바꾸냐고 그러면 네. 아직 논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전에는 대표 중심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 대표가 네. 아직까지 안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상황론이 먹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문제를 안철수 대표 후보가 빨리 이걸 바꿔줘야지만이 저는 공격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 지금 왜냐하면 뭐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상황이 아니라는 근거를 댈 수 있는 예.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런 부분에서 후보의 공약 자체는 일단 당의 공약과 똑같습니다. 네. 근데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두 개가. 빨리 일치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예. 안철수 후보 측의 입장은 무엇이죠,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 당초에는 찬성했었죠. 당초에는 절차적인 문제를 상당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점을 볼 때 이건 안 된다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네, 반대했죠. 반대했죠. 예, 반대했죠. 그러다 그 이후에는 박근혜 정부의 수비국가의 소파 협정의 연장선에서 합의를 벗고 또 관련된 일부 무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걸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이걸 되돌릴 수는 없다 판단한 겁니다. 이제는 안철수 후보도 이건 되돌릴 수가 없다 판단하고 있는. 특히 안보 문제, 한미 간의 문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것이 안철수 후보 입장입니다. 그럼 예. 당에서는 어떠냐? 당에서 이걸 금방 그러면 만나가지고 자 우리가 후보가 저렇게 했으니 당론을 바꾸자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원 대표도 후보의 의견이 당의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했죠. 그거는 내부적인 얘기고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아마 후보가 생각을 했다고 얘기하면 당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빨리 결론을 보는 게 옳다. 네. 그냥 들고요. 네. 햇볕 정책과 관련해서도 예. 햇볕 정책은 굉장히 큰 정책입니다. 햇볕 정책이 옳고 네. 대북 압박 정책이 옳은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어떤 정책 중에서 뭐가 많은 거거든요. 예. 홍준표 후보가 햇볕 정책 가운데 뭐를 물었으면 정확할 텐데 햇볕 정책을 개선할 거냐니까 햇볕 정책 100% 개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고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제일 좋은 게 공과 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얘기할 때는 좀 더 햇볕 정책 가운데 뭐를 물어보시고 뭐 중에서 그 답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안철수 후보의 자신의 소신이라든지 대북 정책의 어떤 기조를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네.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 질문에 그대로 답변하는 것은 오히려 좀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대목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참 딜레마인데요. 그 안철수 후보가 덫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실제로 지금도 보면 당내에서 서서히 이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부터 다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적 논란까지 갔기 때문에 그걸 강하게 강해해서 꼭 적이면 됐지 주적까지 그렇게 강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그것은 전제가 뭐냐 하면 사실 그동안에는 그 안철수 후보의 사드 당론 변경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침묵하는 경우가 다수였어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굉장히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후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호남표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을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호남의 국회의원들도 다음 총선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되는 햇볕 정책의 개선자도 아니고 보수의 대표도 아닌 아주 그런 어떤 보수의 삼류, 진보의 삼류가 되어버린 거예요. 국민의당이. 더군다나 이번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포스터는 국민의당 로고도 거의 찍지 않고 그렇다면 상황 이미지를 지우려고 자꾸 그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딜레마가 분명히 있고 실제적으로 뭐 그동안 우리가 나왔던 얘기 중에 뭐 홍직, 문,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가장 그게 뭐 네거티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대중이 가장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이 바로 안철수 찍으면 누가 상황이다라는 게 가장 그렇겠네라는 그런 의견을 그런 의견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임팩트가 더 셌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다음 토론까지 아마 이제는 당 내부가 더욱더 혼란의 수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을 보면서 좀 아쉬운 대목이 너무 준비를 안 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대권 후보라면 자신의 통일관은 명확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욕을 먹든 하든 간에 소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햇볕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당시 2000년대 상황에서는 그 햇볕 정책이 어느 유효성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뭔가 아직 핵이 어떤 본격적 개발되기 전이고 북한의 개방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개방을 이끌어내겠다는 것들이 실제로 됐죠. 그러나 그 또 이면에서는 이제 북한이 스스로가 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정권들이 보면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느 것을 더 비중을 둘 것이냐 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대북관이 있었어요. 뭐 비핵 개방 3천이라든지 뭐 이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지 나름대로 다 갖고 있으면서 그걸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나온 대선 후보들 보면
통일 정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그 통일에 대해서 옛날 거에 대한 평론가 수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재 국면이니까 그냥 가만 보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쩌면 신뢰를 못 하는 거죠. 오히려 저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본인이 준비가 돼 있다라면 예. 자신의 통일 정책,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걸고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설명해 주면 논란일 수가 없는데 저기 나온 5명의 모든 후보가 보면 아무도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지금 비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있고 예. 잘못돼도 이야기만 하고 있지. 그러면서 볼 때는 정말 참 이게 시간이 그래도 있었는데 왜 저렇게 준비를 못했을까라는 데 대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이제 글쎄요, 뭐 얘기들이 약간 뭐 비판의 고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중재자로서 이제 말씀을 여쭈면 뭐 모호하다라는 측면이 무조건 나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모호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맹이가 있으면 된다는 건데 그조차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호하다는 거하고 없다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것저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라는 거하고 나는 솔직히 이거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이것 자체를 드러낼 경우에 양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호하게 유지하는 것이지 이것저것도 아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북한의 어떤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뭘 할지 좀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모호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입장이 없는 것과 비슷한 걸로 들린다는 것이죠. 네. 특히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방금 그 말씀이 맞는 게 그러니까 어떤 모호성이라는 것이 뭐 필요불가결로 좀 필요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비판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는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 지금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한 후보들의 싸움이에요. 예. 후보들은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TV 토론을 왜 합니까? 검증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검증 중에서 제일 큰 검증이 뭡니까? 민생과 경제 안보예요. 그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자, 이거는 저는 대통령 됐으니까 뭐 전략,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아쉬운 대목이 2차 TV 토론할 때, 우리가 안보 외교 문제가 주적 문제로 간 거는 저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해요. 정말로, 어느 후보에게 유리 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2017년 4월 오늘의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의 후보들이 앉아가지고 주적 문제가 시간을 끈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방금 이원정 위원님에게 제가 동의합니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은 자 안보 프레임을 한번 가보자. 그러면 내가 유리하겠지라고 하는 후보가 있었던 것이고, 이 프레임 가는 거야. 나도 유리하지, 나도 불리하지 않지. 막 퍼부어야지. 뭐 돈 준 거 또 줄 거냐, 뭐 이런 거. 또 거기다가 이런 얘기 넣어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지 이거는. 이럴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입장에서 양쪽 다 걸치는 이런 것들이 지난번 2차 토론에서 나타났던 사실 외교 안보에 대한 우리 각 후보들의 현실이었다. 저는 그래서 준비가 덜 됐다. 누구든 다 예. 준비가 덜 됐다. 사실은 동의합니다. 모호성은 둘째 치고라도 제대로 된 팩트로 싸움한 사람도 별로 없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국방 백서 문제만 하더라도 주적이라고 다 써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그걸 뭐 뒤늦게 사실이 아닌 것을 주적이 꼭 우리의 적이란 말이 주적과 같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보면 저는 아베 물론 우리하고 좀 입장이 다른 우리가 사실 좋아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만 최근에 동북아 관련해서는 아베의 정책이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미국과의 말하자면 미일 동맹을 하면서도 푸틴도 만나고 시진핑도 만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조금 저는 유승민 후보한테 좀 기대했던 것이 좀 그런 것을 좀 더 말하자면 안보 문제라 하더라도 예. 대안적 비전적인 차원으로 좀 더 가져가야만 자기 점수에 올 텐데 오히려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하고 거의 비슷해지면서 더군다나 똑같이 안철수 후보도 같이 가버림으로써 사실은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갔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저는 이게 전략적 모호성하고요. 네. 표를 위한 모호성은 구별해야 된다 봐요. 전략적 모호성은 이게 우리가 국가 대전략 뭐 외교 분야에서 그런 게 전략을 가지고 모호성 태도를 취하는 거고요. 지금 이게 보면 그게 아니고 오로지 이게 기성전표. 정치인들에게 기성정결이 아니고 기성적 오로지 표를 위해서 모호성을 취하는 거는 우리에게 집토끼, 산토끼 둘 다 놓칠 수가 있다. 예.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보관과 협력 정책 등등 그리고 이제 뭐 상황론 요 관련한 내용들을 조금 짚어봤는데 네. 일단은 뭐 앞서도 뭐 그 사실 자체를 두고도 해석이 갈리고 대응 자체를 두고도 해석이 달린데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의
패널분들께서 의견이신 것 같아서 안철수 후보 얘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홍준표 후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과거 저서에 돼지 발정제 관련해서 성범죄를 모의한 듯한 이야기를 담은 것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요. 이 해명 자체가 또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그거는 그 책에 나와 있는 포맷을 보면 내가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일에 대한 반성이 포맷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런 일을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밥 먹다 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있길래 왜 그래 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10년 전에 다 해명해서 그게 이제 그래 갖고 끝난 사건을 또다시 이거 덜쳐내는 거 보니까 내가 유력 후보 되기는 되는 모양입니다. 성범죄 행위에 성폭력에 가담한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자기가 그랬다는 걸 자기 자서전에 쓰는 그 심리가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젊을 때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숨기려고 그러지. 그게 뭐 떳떳한 자랑이라고 버젓이 그래 쓰는 게 너무나 놀라워서 저는 표 후보는 정치적으로는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를 분명히 가리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좀 직설적인 화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어떤 분들은 요새 같은데 청량감이 있어서 좋다. 그래서 코카콜라보다 더 시원하는 청량감이라 홍카콜라가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설거지는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지금이랑은 좀 사회적 분위기가 다른 상황에서 혈기방장한 대학교 1학년 때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너그럽게 국민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까지 관계자들과 홍 후보 본인의 얘기를 들어봤고 유승민 후보의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 내용이 사실 방송에서 언론에서 돼지발정제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도 좀 꺼려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표현은 될 수 있으면 좀 안 하기로 하고요. 예, 이것이 후보의 도덕성하고 관련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한번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덕성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됐는데 이걸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 말이 몇 번 바뀌면서 또 이게 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금 사실은 이제 후보의 물론 도덕성의 기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본인이 쓴 자서전 내용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지금 하는 그 문제. 지금 아까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금 문재인 후보한테 이야기한 게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 정직성,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요. 본인은 지금 예를 들어서 자기가 쓴 자서전입니다. 남이 써준 것도 아니고 그 자서전에서 자기가 가담했고 그것에 나중에 검사되고 나서 내가 좀 반성했다 이래놓고 그게 이제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냥 들은 이야기를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좀 쎄 보이려고 썼다.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참 역대 그 닉슨 대통령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 왜 물러났습니까? 그 사건 자체보다는 실제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물러났지 않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면 괜찮고 남은 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런 것이죠 지금 문제의 발단은.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는 4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럼 아마 본인이 이제 그냥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반성한다는 듯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죠. 이거는 보면 거의 이제 성폭행범 같은 경우 교사 같은 경우라든지 방조라든지 이런 걸로도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그냥 일반인이 아닙니다. 이분은 검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시퍼런 권력들을 처단하는 서울지검 강력부의 정말 모래시계 검사였어요. 자, 그러던 분이 이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2005년도에 그것도 당에 있는 대표 시절에 이런 그 회고록을 내서 그냥 옛날에 했던 것처럼 이런 걸 이야기했다는 게 얼마만큼 법적이고 도덕적인 의식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 또 한 번 이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웬만한 정치인들 책은 거의 다 사보거든요. 근데 홍준표 후보님 책은 제가 옛날에 홍 검사 지금 당신 실수하는 거요. 이게 모래시계 검사 그 수사 비화 이 책을 아주 감동 깊게 읽은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논란된 책은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 저는 이게 이 일이 실제라 하더라도 문제고 실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라 봐요. 실제라면 이게 범죄 아니에요. 이건 큰 문제죠. 근데 실제가 아닌 걸 자서전에 실제처럼 써놨잖아요. 그게 우리가 정치인 자서전을 왜 봅니까? 뭔가 한 개라도 이게 교훈이 되고 배우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만약에 거짓말로 해명처럼 쓴 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준길 이게 해명한 거 보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변인이 당시에도 책에서 이미 잘못된 걸 반성했다는 말은 사실이란 건지 또 이게 혈기왕성한 대학교 1학년 때 벌어진 일이다. 이게 그럼 사실이라고 해명하는 건지 뭔지 후보 해명하고 좀 안 맞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해명도 안 맞고 이게 아주 부적절한데 아마 이게 그 홍준표 후보 그 책 표현을 빌린다면 홍 후보님 지금 실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홍준표 후보가 한 해명, 오늘 나왔던 해명은요. 다소 사실과 다르지만 12년 전에 이미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 이제 그만 용서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본인의 SNS에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왜 용서로 가죠? 자신 행거 아니라면서요. 다소 사실과 다르지만 뭐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서를 구할 일 아니죠. 그럼 계속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죠.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행위 자체. 이거 용납할 수 없는 문제죠. 자, 말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이걸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누가 볼까 싶어서 겁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 행위 자체를 유승민 후보도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그거를 남들, 만약에 제가 그다 치더라도 숨길 거예요. 그거를 자서전에 쓸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거대 힘이 뭐라 그러죠? 그거 내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S대 애를, 드러낸 애를 내가 썼던 거야. 그때 제가 갖고 든 생각이, 주변 사람들 얘기 듣는 걸 왜 자신 스스로 왜 씁니까? 그리고 또 반성은 왜 본인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는 거. 본인도 정치인이 거짓말 하는 거 제일 나쁘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또 얘기 달라지고 있어요. 거짓말 하는 거. 세 번째 앞서 또 얘기 나왔습니다만, 정준길 대변인 얘기. 예. 혈기왕성한 대학교 1학년. 혹시 이 방송을 혈기왕성한 대한민국의 대학교 1학년들 보고 싶으면 또 걱정돼요. 정말로.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정준길 대변인도 검사 출신이거든요. 예. 네, 사실은 그러면 우리 후보 홍준표 후보도 검사 출신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사실 우리 정부가 21세기 내놓고 다음 대통령은 각기 남녀 동수 내각을 얘기할 정도로 성인지적 관점이 높이 요구되는 시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검사 출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인식, 성인지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인가 하는 것을 본다는 게 굉장히 그렇고요. 실제로 아들 두든 딸 두든 부모들이 홍준표 후보가 만에 하나로 대통령 됐을 때 존경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요거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전에도 여성은 설거지나 하는 사람 혹은 뭐 얼마 전에도 유세장에서 부인이 밥을 안 해주니까 나가서 직원한테 라면을 끓여오라 했다. 이 말도 계속 자기 해명하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성들하고는 전혀 성인지적 관점이 준비되지 않는 발언을 계속하기 때문에 거기 그런 인지적 관점 플러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심하게 느끼는 거예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런 분한테, 이런 수준의 어떤 그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분한테 맡길 수 있는가라는 아주 처참한 심정을 갖게. 물론 뭐 설거지 발언과 관련해서는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이것도 사과는 했고요. 예, 이것도 사과는 그러니까 했긴 했습니다. 여성관 자체에 대해서 예. 도덕성 예. 또는 여성관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이런 문제를 닥치면 제일 먼저 첫 반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걸 당하면 내가 처음에 이걸 정말 어떻게 진정하게 이제 반성하느냐, 시느냐 중요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홍준표 후보가 보이기에 내가 뭐 이제 지지도 좀 오르니까 이제 뭐 관심이 있는 모양이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올리기도 나 검증할 게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한다는 투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 걸 보면 아직까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가 볼 때는 좀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말로는 반성, 죄송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그 진정성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건 내가 좀 몰랐다고, 물론 이제 참 몰랐다고 하기도 좀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연세가 뭐 이게 젊으신 분도 아니고 지금 연세가 지금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거치고 지금 당대표 거치고 경남도지사 거친 분이 이런 문제를 이제 와서 내가 문제다고 느낀 것도 사실 문제죠. 그렇다면 지금 와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좀 더 진정성의 사과인데 항상 말끝이 안 좋아요. 말끝에 보면 항상 반성했다 끝에 가면 나 이제 검증할 게 없으니까 뭐 이거 갖고 이제 또 문제 삼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제는 이제 자꾸 죽는다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어제 이제 토론에서 기자들이 정말 죽는다는 이야기 자꾸 그렇게 막말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막말이냐 이수신 장군도 사석성 이야기했지 않냐 그러면 그것도 막말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수신 장군이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그게 본인이 죽는다고 이야기한 거하고 이수신 장군하고 또 같이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론 기지가 있고 이런 차원이 떠나서 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너무나 좀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동떨어진 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게 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비판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대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계속 비판이 저희도 여기서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제 여유라고 후보 입장에서 내재적으로 생각해 볼 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본인의 발언과 행동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역으로 본인에게 되돌아오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세탁기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탁기라는 것이 어쨌든 뭔가 좀 잘못되거나 그동안 뭐 부정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당사에도 세탁기를 놨었잖아요.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세탁기 발언도 사실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지금 뭐 대지 발전지에 비하면은 상당히 품격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발언 가지고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홍 후보 이런 강한 발언이 실제로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까? 관심 끄는 데는 성공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그 홍 후보 발언이 아마 예선에 이게 큰 도움이 됐다 봐요. 네네. 후보가 되는 데까지는. 그러게 누누이 말했지만 본선에서 특히 중도로 그 외형 확장성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는 홍 후보만 막말했다고는 안 봐요. 네. 이게 야당 여야를 불문하고 막말 정치인들이 역대 많았잖아요. 예. 정말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칼을 감춘 독설력, 여기 꿀을 바른 입술, 포퓰리즘 이런 게 여야 간에 많았거든요. 예. 정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정치에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이래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창 이제 전 총리께서 그러니까 네. 이제 홍 후보가 방문했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이런 좋은 이야기 하시다가 좀 보수의 품격을 좀 이제 예.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잠깐 부드러워진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예. 보면 홍 후보가 이제 어떤 본인의 그 어떤 존재감, 그 다음에 좀 잠자고 있는 아니면 이제 좀 더 위축되어 있는 보수들 좀 자극하는 데는 저런 발언들이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유효했을 겁니다. 네. 어떤 자극하고 다시금 관심을 집중하게 하고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상승하는 데는 저는 상당히 기여했다고 봐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우리가 뭐 지지도가 좀 상승하고 내려가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따져본다라면 예.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의 품격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대한민국이 정말 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12국가인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이런 대통령이다 보여주려면 그래도 이제 어떤 보수주자로서의 품격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본다면 조금 사실 그 이후에는 조금 나아진 듯 하다가 이제 다시 좀 이제 이야기가 좀 그러니까 하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홍 후보가 좀 이제 정말 좀 품격 있는 그런 좀 말씀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네. 패널들께서도 비판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이제 너무 또 냉소가 이어지게 되면 저희 네. 방송의 공정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 좀 품격을 지키면서 계속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에서 이제 보수 결집, 뭐 동남풍 몰이를 하겠다. 또 강한 뭐 이른바 뭐 스트롱맨이란 표현 자체에 대해서 또 이견이 있기는 한데 뭐 그런 전략들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오늘 아마 이제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지금 서울역 집회를 이제 처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홍 후보가 일단 상승세 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제 TK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 어떤 보수층들이 다시금 이제 결집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좀 수도권으로 이제 확산시키겠다. 예. 아마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조직력이 강합니다.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조직력 자체가 보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 선거라는 게 중반쯤 넘어서면 결국 조직력이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차도 운영할 수가 있고 사람도 운영할 수가 있고 또 시도의원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다면 상당히 자유한국당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게 기본적으로는 항상 이게 새도 좌우 날개로 날아야 나르듯이 저는 이게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루는 게 맞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금방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상승세는 타고 있지만 또 이게 최근에 이런 발언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주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어서 이제 구여권 후보를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유승민 후보 관련해서도 조금 살펴볼 텐데, 예. 네, 오늘이 22일이고 내일이면 23일인데 바른정당에서 의총을 열어서 유승민 후보의 뭐 탈당설이라든지 사퇴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승민 후보도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TV 토론을 통해서 발견한 가장 뛰어난 이 능력자는 유승민으로 봅니다. 심성량과 똑같은 점수로 보는데 지난번 안보 문제 이슈는 그래서 상당히 실망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실망적이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보수거든요. 지금 이대로의 보수가 아니라 안 됩니다. 이 보수는 대한민국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보수를 혁신하고 더 건강한 보수. 그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도 보수의 후보가 같이 손을 들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보수가 돼야 될 텐데 그거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유승민이라 본인이 잘 싸워 나섰잖아요. 보수의 세 망이었는데
자신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 프레임을 분위기를 몰고 가더라도 지지율이 너무 오르지 않다 보니까 당 내부적으로도 이거는 더 이상 한계가 온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오면 두 가지거든요. 대선 전국 이후에 과연 바른정당이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 하나 남아있는 것이죠. 큰 정치적인 방향이 남아있는 겁니다. 완전히 붕괴돼버리면은 어디 갈 데도 없는 의원들이 뿔뿔이 다 터져버리면 초토돼버리니까 그러기 전에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는 측면 하나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돈을 아껴 쓴다고 하더라도 신생정당은 돈이 없습니다. 돈이. 대선은 또 많이 들잖아요. 이거 현실적인 문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당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뭔가 기본적인 자금이 필요한데 이게 다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성산이 있으면은 열심히 뛸 텐데 아예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그 문제를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의논을 가져보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끝까지 완전한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 유승민지가 제시했던 가치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당 내부적으로는 거의 그 한계에 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건 이런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미래와 현역 자당 국회의원들의 미래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 본인들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물론 뭐 대선 후보가 이제 승리를 한다라면 뭐 본인들의 미래도 열리는 것이겠지만 지금 특히 수도권에 있는 바른정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정치적인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유승민 후보가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후보로 뽑혔기 때문에 나는 내 뜻대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너무 독선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의원들의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한 어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 지지도 않는 것도 좀 어떤 후보의 책임도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본인이 열심히 하지만 이 분위기나 이 상황 자체가 일단 구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다면 유승민 후보가 본인 입장에서는 만약 여기서 꺾을 경우는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이제 꺾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아마 가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상황 자체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투표라는 것 자체가 보면. 그렇지만은 지금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즉 뭐냐면 이 상황에서 과연 그럼 존재감 없이 그냥 끝날 것인가 아니면 뭔가 그래도 연대를 해서 뭔가 당에도 존재감을 살리고 권력에 참여할 것인가 이 문제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이 문제를 무시만 할 수가 없다.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 주 같으면 이제 투표용지가 찍히는 날이 29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4일, 5일 날 이제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되죠. 그 전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좀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오지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뭐 추정입니다만 서정욱 변호사께서 뭐 시나리오별로 예를 들어서 끝까지 완주했을 때 바른정당의 미래, 뭐 유승민 후보의 미래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 국민의당 얘기도 나오고 뭐 자유한국당 얘기도 나오는데 뭐 소위 이른바 연대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뭔가 결속되는 또 다른 뭐 집합체가 생겨났을 경우의 변수를 뭐 순수하게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바른정당에 세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그 TK 영남권 중심으로 해서 자유한국당과 보수 대결집하자 이런 흐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도권 원외 또 수도권 중심으로 국민의당하고 합치자. 왜 대선의 현실이니까 이런 흐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후보 독자 끝까지 가자. 이런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이게 대선까지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마 이게 대선까지는 뭐 독자 행보에서 이게 끝까지 완주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는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통합된 당으로 존속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들고 우리 이게 좀 분화가 되지 않을까. 각 국민의당으로 가는 분, 또 이게 자유한국당과 복귀하는 분. 뭐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뭐 다른 의견도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 주도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역 구민들에 가면 지역 고문님들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거 의미 없다 합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역 돌아다니는 데마다 한편으로는 걱정해주는 척하면서도 뭐 거의 다른 지역에 지금 조사에 그 0% 수준으로 나오는 그런 무의미한 선거운동을 왜 해야 되냐. 진짜 아시다시피 거의 각 정당이 한 450억 가까운 선거운동을 할 텐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바른정당은 받은 돈이 63억. 그나마도 자유한국당은 실제적으로 한 250억 정도 빌려올 때라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당장 돈을 말하자면 펀드를 만들고 펀드를 누가 줍니까? 뭐 10% 15% 이상 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리펀딩 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펀드를 하죠. 문재인 후보 1시간 안 돼도 몇백억 들어온다는 그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두 가지의 어떤 딜레마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투표용지 찍기 전에 정리를 해 가는 것이 뭐 누구를 아예 그 후보를 사퇴하거나 혹은 누구를 지지하거나 이런 의견들을 하거나 아니면 뭐
통합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선거 뒤에 가는 그런 것들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대로 가다가 선거가 끝나면 완전히 패선 책임론에 빚잔치에 그렇게 서로 사태질하면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제가 다른 정당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최악의 상태를 가지 않는 어떤 지혜가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생각이 그래요. 그 뭐냐면은 밖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완주해서 유능한 분이잖아요. 정책도 괜찮고 또 국민들이 이번에 새로 재발견한 인물이에요.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당 내가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판단할 때 유승민 후보 개인의 정당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대선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대선 이후에는 정치적인 방향도 있고 경제적인 방향도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봤을 때 아마 그 문제가 굉장히 한계에 오다 보니까 이제는 유승민 후보가 함께 모여서 한번 우리의 미래를 한번 논의해보자. 그 미래에는 저는 답이 나와 있다고 봐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안 될 경우에는 일부 의원들은 아마 자유한국당을 갈 수 있는 분들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냥 여기서 아예 드롭 아웃 해버리고. 아웃해버리고 어떤 가치만 던지면서 그만둘 수 있는 뭐 이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